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 없이 추진하다가는 네. 그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4, 5년 뒤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랬었어요.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 뜻이라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결국은 그 에너지 단가 올렸어요. 답이 없죠.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내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1순위는 중국, 러시아, 2순위는 북한, 이란. 고작 한 명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매주 소위 10명 이상 죽어나가는데 오늘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이신 김동현 기자님을 모시고 미국과 국제 질서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13년 정도 이제 기자 경력이 있고요.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린란드 합병, 캐나다 합병 같은 또 러우 전쟁 같은 주제에서 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주의 대장 미국 대통령이 좀 예측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사실 이건 예고된 겁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전략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거기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위에 따른 위협. 1순위는 중국, 러시아, 2순위는 북한, 그리고 이란, 3순위는 테러. 이렇게 나눠서 기회의 비용을 따지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 자유주의 대장 미국이 왜 일어나라는 거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더 이상 그 엉클 샘에게서 돈을 우리도 노쇠해졌으니까 네. 우리한테서 돈 빼먹지 말라. 니네 안보는 니네가 지켜라. 라는 이 주의가 이제 더 강해진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지금 트럼프 2기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트럼프 1기 때는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에 탈취당했잖아요. 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극단주의적 마가파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산층을 처음으로 이제 대변하는 이제 포퓰리스트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는 외교안보 같은 경우 특히 엘리트들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 폼페오도 몇몇 충성받을만 빼고는 다 이제 등을 돌리거나 잘렸거든요. 네. 그런 존 볼턴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했던 그 전략에서 많은 부분 타협을 했어야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실패해서 이제 배운다고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대장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우리한테 의존해도 미국이 좀 해줄게 이런 모습은 이제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사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가령 제가 아직도 지금 트럼프 1기 때 제가 취재했던 많은 국방부나 국무부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은 가령 최근에 이제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맹들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맞아요. 특히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죠. 이런 분석도 있었죠. 아니 우리가 미국 말 들어가지고 네. 탈중국화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결국은 이제 동남아로 갔었는데 네. 지금 동남아까지 내려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중국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동남아까지 갔는데 동남아도 때려버리면 그리고 우리한테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네.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대가냐 중국한테 이렇게 마찰을 이루면서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해는 하는데 미국 전직 관리 트럼프 일기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리고 많은 이제 마가 쪽인 이제 트럼프 현직 있는 사람들이 예. 동맹들한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다. 가령 안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어쨌든 한국 전쟁 이후에 예. 뭐 우리가 뭐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미국에 비해 그러니까 정말로
따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얼만큼 우리한테 기여를 했어? 일방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기술을 전수해갖고 한국을 먹여 살린 건데, 너네가 그만큼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거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갖고 잘 먹고 살고 우리의 이제 특히 중산층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 다 이제 어떻게 몰락했을 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잘 빨아먹지 않았냐.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관세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청구서를 낼 때가 됐다. 결국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흘린 피값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우리는 받는 거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옛날에는 약간 엄마 아빠 같이 퍼주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형제 자매 같이 된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장님께서도 이제 민주당 그 부연구원 출신 네. 원장님이신데 국민일보에 되게 재밌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제 육아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독립심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건국 신화 자체가 이제 독립에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학비는 결국 네가 벌어라. 네.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독립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학비 같은 것을 론으로 많이 하고 부모님이 일절 지원 안 해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결혼 자금까지도 아직도 약간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어른에 대한 컨셉트가 좀 미국과 확실히 한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노쇠해졌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해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어른으로서 이 집안일을 하라. 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정말 지금 미국이 큰 한판 승부를 중국과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이제 국방부 정책 차관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위협 순위를 다 이제 관여할 수는 없고 네. 결국 그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위협 순위들은 동맹들에게 네.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미국은 뭐냐면은 중국과의 소위 세계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도 하고 조금 뭐 돈도 더 많이 쓰고 동맹들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할 수는 이제 힘의 균형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소련 시대하고 중국 시대는 다른 게 엄밀한 소련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군비 경쟁을 계속 출혈을 강요하면 소련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서 네. 경제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사실상 지금 미국의 GDP의 한 70%가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소련 시대처럼 봉쇄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찰 국가도 하면서 왜냐하면 국방하고 경제도 제로섬 관계인데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이제 군비 경제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네. 다 하기에는 재정 방만성이 워낙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잖아요. 물론 동시에 미국 패권에도 사실은 미국 패권이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그래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이기 상황에서는 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그 소위해서 윌슨주의고. 네.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작년에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제 또 책 인터뷰 네. 같이 해주셔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이기가 만약에 도래하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 첫 현실주의자들이 입각한 정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그 윌슨주의가 세계 경찰 국가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 명분이죠. 어떻게 네. 이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민주주의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 그러면서 공급망도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주의이기도 하지만 명분은 어쨌든 이상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걸 확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시 때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명분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이 돼야지 세계는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상주의의 바탕을 뒀다면은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내각을 구성한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그 국무부 장관이 다 보면은 자기네 젊었을 때 해외 파병 갔던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제 해외 파병을 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팔진 2006년도에 네. 가서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전우 중에 통역병 전우 중에 윤장호 하사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전우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사래요. 한국군으로서.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제 책에도 나오지만 미군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네. 한국에서도 완전히 그 파병 반대론이 굉장히 크게 휩쓸렸던 전쟁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작 한 명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매주 저희 10명 이상 죽어나가는데 동맹 저기는 전투병과도 아니고 후방에 있어갖고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한다. 굉장히 이런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동맹들 후방에서 이제 생색만 내고 이런 동맹들은 불신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을 하면서 내 전우가 죽었고 그리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리고 다 많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 미국가 결국 9.11 테러 그러니까 미국의만 전쟁인데 왜 우리가 끌려 들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이게 테러라는 것은 전 세계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국제 테러 단체인 것이고 중동에서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동남아시아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온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재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테러에 근절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찰국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하긴 하지만 이건 너네 문제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참석을 해야지. 애초에 그런 면에서 국제안보지원군이 형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맹인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딱 현장을 가서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봤더니 죽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기껏해야 이제 미국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고 다른 동맹들은 한국까지 포함해서 일본까지 다 뒷짐지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이제 20대 30대였는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동맹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신론자들이 이제 장관이 되고 네. 차관이 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는 뭐냐면 또 부시 때 같은 공화당이라고 다른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제 네오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상주의자였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이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실주의자들이 대두한 겁니다. 전쟁은 싫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무분별한 전쟁에 참전을 해야지? 우리 국익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은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벤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안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학벌은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 책도 보면은. 힐빌리의 노래. 그거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은
이제 그 그 아이비리그 나온 거 졸업장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안이 부도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집안을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해야 되며 세계 패권 국가를 해야 되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패권을 놓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한 짐 덜어놓고 우리도 보통 국가들처럼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좀 하자. 우리도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좀 챙기고 우리 국민도 좀 챙기자. 뭘 그 세계의 경찰 국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엘리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근데 중산층 그래서 다 망했지 않냐. 우리는 이제 한국이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거, 중국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통 국가로서 네. 하겠다. 라는 그런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좀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챙기겠다.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봤을 때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했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정말로 원로주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 안방에서만 놀게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갈증을 미국 대중들의 갈증을 긁어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라는 게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맞다. 이게 그럼 미중 패권 경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은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패권적인 지위를 놓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지만 중국과의 국가 대 국가에 경쟁하면서 그런 도덕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힘의 우위에 따른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힘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동맹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동맹들을 갈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혀 꺼리지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되게 쇼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제 성향도 굉장히 미국도 대통령제 중심 국가다 보니까 많은 엘리트들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단기 극약 초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위가 흔들릴 텐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트럼프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자신이 있는데다가 이제 다음 선거는 없단 말이에요. 4년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같았으면 이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한 권좌를 뺏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봤을 때 4년 동안 그 레거시, 자기가 어떤 유산을 남길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망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설사 이게 미국의 장기 국익 관점에서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때 일어나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사실 국내 정치나 이런 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이거 비슷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탈원전 정책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때 국내 기자를 했을 때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분명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대안 없이 추진하다가는 네. 지금이야 단장 한전이 이제 독과점 구역이기 때문에 수익이 흑자 모델을 하겠지만 네. 이게 쌓이고 하면은 그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에너지 단가 올라가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 뜻이라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결국은 그 에너지 단가 올렸어요. 요금 인상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그때 집권 50년 계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정권도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이야 지금 억제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많은 정책 당국자는 나는 뭐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왜냐면은 그거는 내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아, 똑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다음 후임 정권에서 똥을 치우는 거고 어쨌든 나는 탈원전 했다. 레거시를 이제 세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트럼프도 그런 비슷한 관점이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단기 처방은 내 때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4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한 게 따라서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때 정책 무엇인가 하면 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트럼프도 먼저 가끔가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대화 관심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건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성격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하노이 2차례 회담까지 했었고 뭐 노벨 평화상 받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게 여러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 순위일까에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심지어 미국 트럼프 1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동 분쟁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미중 패권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제 한반도 프로세싱, 그러니까 한반도 중재자론을 갖고 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이제 북한을 이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냐면은 심지어 전에 있던 전임 정부였던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호승심 때문에 그럼 나는 대깔꼬마니처럼 이란과 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일까 했을 때 북한이 딱 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4년밖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이제 네. 가까워졌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아쉬운 건 트럼프지 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자님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뭐 어떤 책이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외교안보 쪽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를 이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취재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이 책이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인데 다행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좀 그 교보문고에서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치사회 부문 2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1위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었고 4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경쟁해서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사회 부문에서 이제 8위를 했고요. 그래서 요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미국을 알고 있는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놓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쓰게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딩은 이제 한반도 천동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외교가에서 좀 유행했던 용어를 제가 이제 대중언어로 좀 바꿔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미국의 의중을 놓치고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는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자 책을 썼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강력하게 해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특히 잠깐 계셨던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까지 폐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이 없다고 좀 연결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OA나 RFA나 이게 있던 미국의 소위 말해서 국영방송, 공영방송을 이제 총괄하는 USAGM이라는
별도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네. 한때 VOA도 국무부 산하 기관이었는데 그건 이제 80년대, 70년대 분리돼가지고 지금은 별도의 이제 미국 정부기관이 산하에 있고요. 근데 전에 있던 이 전직 USAGM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VOA 폐쇄한 거 가지고 이제 비판 내용 성명을 냈는데 사실은 이 VOA나 이 RFA나 이렇게 미국의 국영방송들, 공영방송들에 한 해 쓰는 예산이 F-35 두 대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순위에서 사실 VOA라는 조직은 미국의 많은 방대한 그 정부기관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VOA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이제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현실주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VOA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상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VOA가 간략하게 이제 VOA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VOA는 미국 국영방송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 선정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선정기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만들 때 자기도 이제 화롯과의 대화, 그 라디오 대화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치 히틀러와의 선전선동과에 대해서 라이벌의식을 느꼈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서의 그 프로파간다, 전쟁했을 때 프로파간다에서 네. 저런 게 독재국가 같은 프로파간다, 거짓말하는 왜곡하는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식만의 프로파간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막 도덕주의 국가 나라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거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 계산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부터 세계 최대 공업 생산 국가였고 네. 농업 생산도 세계 1위였어요. 왜냐면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완전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공업력도 최고였고 그래서 진짜 그 배를 몇천 톤을 찍어놓을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독일과 일본 동시에 전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국 이긴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길 전쟁 그럼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당장 이런 그 전투에서 졌어. 그리고 막 그 롬멜이 엄청나게 전략을 잘 써가지고 우리가 완전 학살당했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독일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들으면서 얘네는 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서 그럼 얘네는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크레딧 쌓는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설계했던 거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미국식 프로파간다. 진실을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그치. 진실을 쌓으면 종국적인 전투. 일본과의 과다카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노르망디 전투가 될 수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전투에서 우리가 한 번 승리를 하면은 그걸 이제 진실을 보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얘는 그래도 진실은 얘기하네. 근데 엄청난 적성국들이 엄청난 패퇴를 겪었대. 네. 그리고 우리 엄청나게 죽었대. 그러면은 걔네는 엄청난 심리적 공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선정기관인데 미국식 선정기관이었다. 전략적으로 예.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하면서 진실을 딱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일석이조네요.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돈도 많고 하니까 예.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뻥 안 쳐도 된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뻥이 안 쳐서 우리가 굳이 왜 뻥 쳐서 이길 필요가 있냐. 절박하지도 않다. 그래서 만들어질 게 VOA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정기관은 많은데 네. 굉장히 그런 미국의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영방송이라는 방송이고 조선중앙통신이나 뭐 신화통신이나 네. 러시아의 국영TV처럼 미국 정부기관이 편집권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말해서 이 의외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아예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때 이제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었지만 국무부가 이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국가가 국영방송인데 이걸 편집권이나 어떤 방향으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접으로.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VOA 같은 경우는 오피니언 저널리즘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팩트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맞아요.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약간 그런 방송들이 많다 보니. 근데 그거라도 이제 언론 정보가 통제해 있는 적성국들, 그 북한 같은 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테는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 내심 그 미국 정부는 왜 그냥 그대로 놔뒀냐? 그게 체제 변화의 어떤 씨앗이 되기를 권했던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 다시 돌아와서 철학하고 왜 안 맞냐면은 네. 트럼프 철학은 게 있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 안 하고 네. 우리는 더 이상 그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 건국하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VOA라는 기관은 지금 48개 서비스가 있는데 다 보면은 미국의 적성국들 아니면은 독재 국가들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 그러기 위한 외부 정보를 준다?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나만 잘 살면 돼. 괜히 정권 붕괴돼가지고 우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도 분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VOA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기자님, 지금 변화된 미국은 괜히, 막 제3세계에다가 이런 민주주의 했다가 거기가 정말 반란나서, 미국 민주주의 할게요 도와주세요 하면 돈 써야 되고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기 싫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보면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게 가령 평화 체제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해요. 네. 그 우리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잘했다고 네. 해서 제가 그 트럼프 일기 때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평화체계, 그 미국은 사인만 해주고 종전협상까지 해준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내부 정황이 있었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지고 종전선언까지 해가고 평화선언까지 이어졌다. 네. 그러면 나중에 김정은이 원하는 건 결국 경제개발과 이제 제재 해제잖아요. 미국이 제재 해제까지는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냐?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돈이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 그래서 일본이 계속 납치자 문제 가지고 약간 건드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깎아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안부 합의금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 이제 일본이 과거사 가지고 매국민 납치는 거. 니네도 솔직히 우리한테 우리 국민을 납치했지 않냐 해서 디스카운트 하려는 약간 그런 전략도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개개인 그 위안부 할머니나 이렇게 납치되신 일본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역사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래의 도구일 수도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일본도 똑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 해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권이 끝났지만 북한은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이제 경제개발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돈을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매국미 문제나 납치 문제 해결하자면 우리 돈 못 내. 그래서 뻗쳤던 거, 약간 그런 이면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하면 이게 결국은 그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결국은 북한 문제만 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화체제 모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돈 안 내고 그거는 이제 동맹, 니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거, 한국 니네 일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그 보수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때 체제 붕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 전작권 전환하고 모두 다 연계되어 있는 게 그 미국은 이제 한민연합군의 이제 사령관이 왜 한국군이 되어야 하냐면은 미군으로서 한민연합군을 이끌고 북한을 이제 공격했을 때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미군이 가긴 싫다는 거예요. 한국군은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건도 주한미군은 뒤에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할게. 점령군으로서 한국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복무기간 단축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전직 고위 관리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무임승차다. 그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니네가 복무 단축을 줄이면은 결국 우리 보고 더 많이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됐을 때 결국은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력 감축이 되는데 한국이 병력 감축이 된다는 건 몸빵을 니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하고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심지어 동맹국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VA 방송 같은 거야 뭐 그냥 치워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영상을 하고 하시면 알겠지만, 네. 사실은 요즘 유튜브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상파나 종편들이 시청률이 많이 깎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덩치가 맘모스 같이 큰 KBS나 MBC 같은 조직이거든요.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편해서 그래요.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사안에 대응을 못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몸집이 작기 때문인 건데. 근데 VOA가 갖고 있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너무 냉전 때는 효과적이었으나 네. 이게 미국 공무원들은 우리처럼 이제 행정고시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경력을 하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속연수가 40살부터 시작하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0살부터 시작하면은 네. 나들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정년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실무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대통령 임명하는 그 특별직 빼고 네. 실무직에서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 90살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와. 다만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에도 다들 그만두냐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는 게 그냥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안 잘립니다. 그래서 완전 철밥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VOA라는 조직도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물갈이가 안 되는 겁니다. 철밥통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식의 냉전식 방식으로 이제 쓰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으나 이제는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거는 그 정권을 떠나서 항상 VOA 내부에서 이제 의회에서나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 VOA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그 부패돼 있다라는 지적 굉장히 많이 감사 지적도 많이 들고 네. 안 잘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전 방송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이쯤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중국하고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진실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90%의 팩트와 10%의 왜곡을 섞는 그 진실의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CCTV나 중국의 RTV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봤을 때, 뉴스가 재밌어, 일단. 네. 그리고 VOA는 아직도 라디오 기반인데 쟤네는 유튜브 기반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VOA가 이제 노쇠화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트럼프 1기 때도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권을 떠나서 오바마 때 이제 타임스 잡지 편집국장을 했던 이 국무부 외교 담당 차관이었던 사람, 리처드 스탠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VOA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VOA 내부에 이게 문제가 많았지만 근데 이제 왜 이제 VOA를 이제 폐쇄하게 됐냐면 네. 이런 공무원 조직들이 이렇게 물갈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원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혁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이제 기자회견 때 네. 누구라고 옛 동료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약간 되게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찍혔어요. 찍히는 바람에 이럴 거면은 그냥 아예 없애버려. 방향이 완전히 더 극단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VOA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결국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효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폐쇄했던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 트럼프 정부는 그게 기자님은 동의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런 예산이라도 긁어 모아서 지금 미중 패권 중국 주저앉히게 써야 된다. 그게 군사력이 됐든 경제 공격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VOA만 그런 게 뉴스는 뭐 USA하고 VOA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지금 지인 중에 네이비실에 있는 지인이 있어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인데 네. 네이비실도 최근에 메일을 받았대요. 메일이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면은 대신 돈을 더 얹혀갖고 실업급여 더 줄게. 명예퇴직 같은 거. 명예퇴직 같은 거.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정부 효율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 재정 건전성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방만한 거.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공무원 기간이 굉장히 느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제가 학습 효과라고 했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핵 현대화 사업이나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업하고 연계해갖고 대한 그 유령 함대 만든다고 해갖고 조선소도 엄청 크게 만들려고 막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계획은 엄청났죠. 근데 결국은 그 관료 조직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차피 정권 바뀌면 끝났는데 뭐해서 버티는 그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를 데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자르는 거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트위터 때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자른 걸 굉장히 악명 넘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칼잡이로 데려왔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이제 반할 수 있는 공무원 네. 집단들을 아예 손보겠다는 걸 초장부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조직 저항이 커져갖고 트럼프 일기 때처럼 말기 때처럼 배신당한다.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1, 2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 개혁을 하고 돈을 아껴가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